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이고 누군가의 시모가 될 뻔했던 아줌마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이전에는 결혼 정년기에 결혼해서 손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눈 감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아들이 큰 병 없이 무난하게 살아주는 게 소원이에요. 당연히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은 거 맞아요. 지금도 그 아이만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데 그 아이도 분명 누군가의 딸일 거란 말이죠. 자식 같아서 마치 딸이라도 생긴 것처럼 잘해줬는데 참 세상에 별사람 다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제 예비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들은 늦게까지 노총각으로 있다가 나이 40살에 처음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전만 해도 저는 아들이 연애를 하긴 하는 건지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건지 아예 몰랐습니다. 처음 저랑 남편에게 예비 며느리의 존재를 고백했을 때의 기분은 솔직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어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가장 기억이 나는 건 아들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는 겁니다. 30살이더라고요. 물론 여자 나이 30살이 결혼하기에 너무 빠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년기인데 아무래도 제게 있는 아들이 40살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예비 며느리가 너무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왠지 우리 아들에게 시집 오기 아까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10살이나 많은데도 모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집안은 고물상을 해서 생활이 대단하게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젊은 여성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큼 잘난 가족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인사시킨다고 처음 데려왔을 때 저는 반기기보단 걱정거리를 먼저 쏟아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린 며느리가 아깝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들로 우리 아들한테 딴말하거나 자존심을 굽힐까봐 걱정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어린 나이와 달리 생각이 조숙한 아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노총각으로 길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이었는데 예비 며느리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일에 열중하고 본인에게 시간을 쏟느라 연애를 못했을 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예쁜 말씨에 저는 예비 며느리로 고민했던 시간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아들을 그렇게 좋게 봐주니 엄마로서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늦게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착한 아내를 두려고 그랬나 보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이왕 결혼을 마음먹었다면 하루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첫인사 때 얘기를 했어요. 상견례 날짜를 빨리 잡자고 했더니 예비 며느리가 내내 웃고만 있다가 처음으로 곤란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이 먼 섬에 있다고 상견례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래도 상견례 때 아니면 언제 제대로 인사하고 대화를 해보겠어. 사돈 쪽에서 영 시간이 안 되면 내가 시간 낼 수 있으니 우리 바깥 양반이랑 같이 섬에 가면 돼. 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괜히 제가 피해주는 건 아닌가 몰라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상견례 안 하는 집안도 덜어 있다고 해서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그럴 수가 있나. 식구들 사이에 당연히 상견례는 해야지. 하루만 시간 내달라고 해. 우리가 섬에 찾아가겠다고. 제가 계속 괜찮다고 나는 시간 많고 여유 많다고 했더니 예비 며느리가 끝내 감사하다며 그럼 날짜를 잡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저희 집에 자주 들렀어요. 예비 며느리는 이미 며느리라도 된 것 마냥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나서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쉬라고 해도 굳이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살림을 자처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하면서 돕는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예뻤는지 모릅니다. 원래 애들이 예쁘면 뭐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게 어른들 마음이잖아요. 제가 예비 며느리를 볼 때면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행동도 선하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예비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고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싸주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혼자서 자취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자취하면서 밥을 옳게 해먹기나 하겠습니까? 배달이나 포장 음식만 시켜 먹기 다반수지 돈 벌면서 내 밥 스스로 해먹는 거 참 쉽지 않을 거거든요. 게다가 예비 사도는 섬에 있어서 멀리 타지 생활하는 예비 며느리를 못 챙겨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제가 어디 예비 며느리를 그냥 지켜볼 수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식구가 될 아이니 잘 먹이고 잘 지내고 싶어서 저는 꼬박꼬박 반찬을 챙겨줬어요. 그때마다 예비 며느리는 항상 눈물을 흘릴랑 말랑하면서 감사 인사를 해줍니다. 타지 생활하면서 부모님 못 뵌 지 오래됐는데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좋아요. 저 정말 시집 잘 올 것 같아요. 저 무조건 합가할 거예요. 어머님 옆에서 살면서 어머님께 효도할게요. 그땐 우리 아들보다 10살이나 어린 예비 며느리가 왜 그렇게 안쓰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예비 며느리가 저를 잘 따라주니 제가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예비 며느리가 마치 제 어린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들보다 더 안부 연락을 하고 부족한 생필품을 챙겨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반찬이 담긴 종이 가방을 하나씩 꼭 쥐고 돌아갔어요. 저는 이미 예비 며느리가 우리 아들과 결혼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예비 며느리를 벌써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득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는 며느리 자취집을 가서 직접 챙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몰라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허락을 구했더니 예비 며느리도 그걸 흔쾌히 좋아해 줬어요. 저는 오래간만에 하루 전날 장까지 봐가면서 몸에 좋은 재료들과 요리를 선별해 평소 엄마의 손길 아니면 쉽게 먹지 못할 반찬들로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에서 잘 먹던 반찬들까지 더해서요. 그리고 이왕이면 예쁜 용기에 담아주고 싶어서 한 번도 안 쓰고 다른 곳에 빼놨던 새 용기까지 꺼내서 정성스레 담았어요. 만들고 담기까지 준비 과정만 무려 4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주 꼭두 새벽부터 일어났었고 마치 자식 소풍 도시락 싸주는 마음으로 성심껏 준비했어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 집을 방문하는 당일 저는 양손 가득 짐을 들고서 택시를 탔습니다. 자차를 갖고 있는 남편은 볼 일이 있어서 나갔고 버스를 타기엔 짐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요금 좀 나오더라도 택시를 탔어요. 제가 반찬을 꾸준히 줬기 때문에 그것들이 소량 정도 남아있겠지만 아마 거의 다 먹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소량으로 줬거든요. 예비 며느리 집 앞에서 차를 내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니 예비 며느리가 마중을 나왔어요. 제가 택시에서 연락을 한번 했었거든요. 마중 안 나와도 된다고 했는데 기어코 나와줬더라고요. 어머님, 짐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세상에,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 입에 들어가는 건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젊을 때 잘 먹고 몸 챙겨야 늙어서 고생 안 하는 법이야. 아들 없이 저 혼자 며느리를 만나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니까 한층 더 가족이 된 것 같고 좋긴 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랑 나란히 짐을 들고서 엘리베이터로 올라탔어요. 예비 며느리 집은 상가 건물에 있었는데 시끌벅적한 아래 상가에 비해 위에 딸린 오피스텔은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게 아담하고 깔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조그마한 곳도 월세가 비싸서 돈 많이 나간다네요. 얼른 결혼해서 합가를 하던 분가를 하던 내 집인 곳에서 살아야 돈이 안 나가는 법인데 그게 좀 걱정이긴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랑 같이 짐을 들고 주방으로 보이는 곳에다 반찬들을 올려놨어요. 자연스레 제가 반찬들을 정리해 주려고 소매를 걷었더니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오늘 어머님은 저희 집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일하시는 건 안 돼요. 거실에 가 계시면 제가 다 정리해 놓을게요. 아이고 됐다. 내가 어디 시켜 먹을 사람이 없어서 널 시키겠어?
너 고생하라고 이 많은 반찬 싸운 거 아니야. 실은 냉장고가 엉망이라서 어머님한테 보여드리기 민망해서 그래요.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집밥을 밤 늦게 먹다 보니까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아직 결혼 안 한 여자들이면 다 그렇지 뭘. 요즘이 어디 옛날이랑 같은가? 결혼도 안 한 젊은 사람들 워낙 바빠서 살림하기 버거운 거 누가 모른다고. 정리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괜찮다. 예비 며느리가 하도 딸 같은 마음에 제가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한 고집을 좀 부렸거든요. 근데 예비 며느리도 저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저는 거실에 앉아서 며느리가 준 커피만 마시며 쉬었어요. 그 사이 예비 며느리는 제가 챙겨온 반찬을 허겁지겁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제 반찬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면서 이걸로 밥 먹고 싶다고 금세 밥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또 귀여워서 저도 주방 일을 도우려고 슬그머니 다가갔으나 예비 며느리가 워낙 주방 근처도 못 오게 다 대접해 주려고 해서 그냥 두 손 두 발 놔버렸어요. 이참에 예비 며느리 집이나 구경해보자 싶어서 아담한 집을 둘러봤습니다. 오피스텔인데도 작은 베란다가 있길래 나가봤는데 그때 바닥에 웬 속옷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주워보니까 남자 속옷이더라고요. 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사이니까 당연히 예비 며느리 집에 남자의 흔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속옷을 갠 뒤 예비 며느리에게 이 속옷 어디 놔둬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비 며느리가 식사 자리를 준비하다 말고 뛰어와서는 제 손에 있는 속옷을 확 낚아챘습니다. 창피해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두고 갔나 보네요.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어머님 오기 전에 나름 청소를 했는데 실수했어요. 죄송할 것도 많다.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결혼할 사이인데 뭐 그러니? 눈치 없이 내가 주운 게 잘못이긴 하네. 제가 농담 섞여 얘기를 했는데 예비 며느리는 그게 더 민망했는지 얼굴이 민망해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비 며느리와 사이좋게 식사를 하고 차 한잔한 뒤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가기 전에 예비 며느리에게 혹시 다 먹은 반찬통 있으면 달라고도 했습니다. 아, 반찬통이요. 아직 다 먹질 못했어요. 거의 다 먹어가는데 제가 씻어서 직접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 그럼 괜히 혼자 고생하게 다 들고 오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 실려보내라.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오면 외식하자. 반찬통 챙겨갈 거라고 따로 주머니도 챙겨왔는데 저는 할 수 없이 빈손으로 신발을 신었습니다. 단화를 신고 나와서 그런지 구두 주걱이 필요해서 두리번거리다가 신발장을 열었어요. 그러자마자 위에서부터 우르르 쏟아지는 신발 때문에 깜짝 놀라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또한 놀라서 황급히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위험한 물건들이 아니라서 딱히 어디 다친 곳은 없었는데 무슨 신발이 그렇게나 많은 건지 보니까 여자 남자 신발이 뒤죽박죽 섞여 있더라고요. 신발이 뭐가 이렇게 많니? 누가 보면 신발 장사하는 줄 알겠다. 이거 다 너랑 우리 아들 신발이야? 아, 그런 건 아니고 남동생 신발도 같이 있어요. 한 번씩 남동생이 집에 와서 자고 갈 때가 있거든요. 막상 신발 사도 신던 것만 신었더니 이렇게 쌓인 줄도 몰랐네요. 이 좁은 집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셋이나 되는 거면 신발이 그렇게나 많을 만도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발 많은 게 뭐 별 대수로운 일도 아니니 그러려니 넘어갔던 부분이었죠. 그리곤 배웅을 해주겠다는 예비 며느리의 배려를 거절한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이좋은 실랑이를 벌인 뒤에 겨우 혼자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배웅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받았으면 됐지 뭐하러 택시 타는 것까지 봐주겠어요. 집 밑에 내려온 저는 홀가분해진 손으로 먼지 둘러쓴 옷을 털어내고 택시를 탈지 버스를 탈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상가에 파는 김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김밥을 좋아하는데 나온 김에 오랜만에 사서 먹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김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김밥 5줄을 구매하는데 한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손님도 많았고 배달도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리 오래 앉아 있다가 김밥 담긴 검은 봉지를 가방에 넣으며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예비 며느리가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걸 봤어요. 아는 체 하려고 했는데 예비 며느리가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뒷문으로 나가길래 바빠 보여서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비 며느리 뒷모습과 함께 제 눈에 보인 쓰레기 봉투 속 용기들. 그건 제가 방금 며느리 집에 올려다 주고 온 반찬통이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던 상황이라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찜찜한 마음이 이미 오해로 쏠려버렸고 제 걸음은 어느새 예비 며느리를 뒤를 쫓게 되었어요. 뒷문으로 나갔더니 그곳은 상가랑 오피스텔이 같이 쓰는 소각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비 며느리 혼자 있었는데 잠시 후 예비 며느리가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 더미로 던져버리더라고요. 당연히 쓰레기 봉투니까 쓰레기통에 버렸겠죠. 문제는 쓰레기 봉투 속 내용물이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비 며느리가 전화기에 대고 하는 말은 제게 오해의 소지를 확신시켜 주었는데요. 더럽게도 많이 싸웠어. 그냥 한 번 좋다고 했을 뿐인데 어지간히 챙겨준다니까. 줄 거면 소고기나 전복이나 이런 거 챙겨줄 것이지. 허구한 날 냄새나는 반찬들 뿐이야. 내가 무슨 거지인 줄만 아나 봐. 매번 처리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네. 그리고 내가 이전에 반찬통도 다 버려버렸거든? 갑자기 그걸 달라는 거 있지? 들키는 줄 알고 간 떨어질 뻔했어. 예비 며느리가 하는 발언부터 목소리 톤은 제게 잊지 못할 큰 충격을 안겨줬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라고 무딘 소리를 하기에는 예비 며느리의 본색이 너무 제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소리를 낼 뻔했지 뭡니까. 여태껏 제 눈에 예비 며느리는 당연히 선하고 여리고 아이 같기만 했었어요. 그저 내 아들만큼이나 챙기면서 보듬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건지. 그럼 이제껏 제가 자기를 생각해서 챙겨준 반찬들을 전부 하찮게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해주는 게 그저 성가시고 제 자체가 귀찮았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예비 며느리가 그동안 제가 줬던 반찬을 저런 식으로 다 버렸던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격인데 심지어 예비 며느리는 누군지 모를 통화 대상에게 우리 집이 고물상을 하는 곳에도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하시는 건데 고물상을 해서 그런지 집에도 고물들이 차고 넘치더라. 집에서 이상한 쉰내가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알아? 그 집만 다녀오면 내 돈이 더 들어. 세탁소 가야 되지, 사우나 가야 되지. 그래도 그 고물상이 오래돼서 돈은 되더라고. 땅값이 13억이라잖아. 어떻게 제가 안 보는 곳이라고 사람이 이렇게나 건방져질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는 저랑 남편이 늙어서 죽게 되면 고물상이 자연스레 아들에게로 가니까 그 자산을 노리고 아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나이가 좀 있고 순박해 보이니까 일부러 접근을 했나 봅니다. 저는 그런 예비 며느리 모습을 모조리 영상 촬영했고 예비 며느리가 소각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 냄새나는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완전히 소각장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어요. 제 옷까지 더럽혀가며 쓰레기통 안으로 상체를 숙였고 예비 며느리가 버렸던 쓰레기 봉투를 주었습니다. 아니길 바라는 것도 이미 늦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착각이길 바랐어요. 그런데 이미 쓰레기 봉투를 꺼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제 반찬통은 봉지에 비춰서 아주 잘 보였고 반찬통 안의 음식물은 걸러지지도 않고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몰랐던 며느리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자 아주 기가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더러운 곳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날 김밥을 사지 않고 귀가를 했다면 이 사실을 몰랐을 거란 생각에 소름이 끼쳐요. 증거도 잡았고 상황도 파악이 되었으니 바로 예비 며느리 집에 올라가 멱살 잡고 따질 수도 있었으나 일단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이라서 우선은 속히 귀가를 하였습니다.
집에 온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아들이 당연히 상처를 받겠지만 우리 가족이 상처받는 것보다 더 걱정되었던 건 제가 괜히 어중간하게 이 사실을 들췄다가 불려우 같은 예비 며느리가 홀랑 빠져나갈까 싶어서였어요. 예비 며느리에게 쥐구멍마저 없도록 확실하게 그 실체를 까발리고 싶었고 우리 가족에게 감히 사기를 치려 했던 예비 며느리를 크게 혼쭐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들을 불러다가 상견례는 왜 자꾸 미뤄지냐고 그것만 물어봤어요. 장모님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병원에 계신다네? 일하다가 다리를 좀 다치셨나 봐. 그래? 섬에는 병원이 없으니 밖으로 나오셨겠구나. 어느 병원이니? 엄마가 시간 되면 병문안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런 거 불편해 하신다더라. 안 그래도 내가 가보려고 했거든.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상견례도 안 한 사이라 그런 건 좀 부담스럽다네. 상견례 일정 안 잡고 계속 미룬 사람이 누군데 그런 핑계를 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어떤 앤지 몰랐다면 예비 사돈 사고 소식에 저도 심장이 철렁했을 거예요. 예비 며느리 걱정으로 밤 지새우며 쓸데없이 또 이것저것 더 챙겨주려고 했겠죠. 근데 제가 예비 며느리의 끔찍한 이면을 봐버렸잖아요. 예비 며느리가 어떤 앤지 알게 된 이상 예비 사돈이 다쳤다는 것도 믿지 않았고 상견례를 미루는 것도 분명 사기치려고 그런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시 같은 예비 며느리를 어떻게 손을 대야 확실하게 떼어놓을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머리 싸매고 며칠간 고민하며 시간을 보낸 뒤 저는 또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독 더 냄새가 많이 나는 젓갈, 김치, 장아찌 등등으로 챙겼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녁 먹자는 이유로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집에 당도한 예비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얼굴에 철판 깔고 싱글벙글 잘도 웃었어요. 저녁 식사 준비에도 항상 그랬듯 제 곁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며느리 노릇을 했어요. 남편이랑 아들이 거실에서 고기를 굽고 있고 저는 채소를 씻는다고 예비 며느리랑 둘이서 주방에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계속 보는데 제가 실체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사근사근 웃는 얼굴이 주먹을 날리고 싶게 생긴 줄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둘만 있는 그 장소에서 저는 한번 물어나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돈 때문에 이 피곤한 짓을 하는 거냐고 말이죠.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신경 많이 쓰여서 피곤하겠다. 그럼 결혼은 계속 미뤄지겠네? 혹시나 해서 말인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지? 만약 고민돼서 상견례 미루는 거면 아들한테 맞선이나 시켜줘 볼까 해서. 네? 맞선이라뇨. 엄마 그렇게 크게 다친 거 아니라서 몇 주만 시간 주시면 상견례 날짜 잡을 수 있어요. 저 말고 다른 며느리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서운해요. 그럴 리가 있니? 내가 널 빨리 식구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서 말이 헛나가 버렸네. 너처럼 올곧은 젊은 애 찾는 게 쉽지 않아. 요즘 애들은 워낙 입맛도 까다로워서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니면 입에도 안 된다더라. 저번에 기사에 어떤 며느리가 시댁에서 싸준 명절 음식을 바로 갖다 버렸다지 뭐니.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았다고 몸을 한번 흔들어줬더니 예비 며느리는 철판을 단단히 깐 건지 뻔뻔하게 같이 욕을 해주더라고요. 어른들 성의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자기는 다르다면서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하는 거 있죠. 그걸 보니까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면 어떤 사람이 될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밥을 먹는 내내 예비 며느리와 눈을 안 마주쳤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가짜 웃음을 계속해서 보면 체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녁 자리가 마무리되고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저는 검은 봉지로 둘둘 싸놓았던 반찬들을 예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여느 때와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둘도 없는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좋아하는 걸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저희 엄마도 제 입맛은 못 맞추는데 어머님 솜씨가 대단하긴 한가 봐요. 어머님 덕분에 이번 주도 든든하게 먹고 출근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 집 가는 길 조심하고 도착하면 꼭 연락 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넣었으니까 둘이 같이 있을 때도 잘 챙겨 먹어. 예비 며느리랑 아들은 기분 좋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빠르게 방으로 가서 겉옷을 걸쳤습니다. 남편한테 부탁해서 얼른 애들 뒤를 쫓길 부탁했어요. 남편은 제 제안을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제가 너무 급해 보이니까 일단은 제 부탁을 들어줬어요. 빠르게 움직인 탓인지 다행히 아들 차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운전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비 며느리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한 건지 아들 차가 휴게소로 들어가더라고요. 제 부탁으로 남편은 아들 몰래 아들 차 주변으로 주차를 해줬어요. 남편이 옆에서 계속 뭐 때문에 이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차에서 내린 애들만 보느라 정신 팔렸어요. 아들이 먼저 차에서 내리고 예비 며느리가 따라 내리는데 아들은 며느리의 부탁을 받고 커피를 사러 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아들 가는 뒷모습만 가만히 보고 있더니 몸을 숙여 차 안에서 뭘 꺼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가 줬던 반찬 봉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동영상을 켜고 며느리를 쫓아갔어요. 남편이 저를 따르면서 뭐 하는 거냐고 계속 물었지만 당장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그저 예비 며느리만 지켜보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비 며느리는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 눈치를 한 번 더 보더니 화장실 앞에 놓인 휴게소 쓰레기통으로 제가 준 반찬 봉지를 통째로 버렸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척 바로 화장실을 들어가 버리길래 저는 그대로 영상을 종료하고서 남편을 데리고 차로 돌아갔어요. 남편도 예비 며느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제가 준 반찬이라는 걸 알아서 자기가 본 게 무엇인지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남편 또한 예비 며느리를 좋게 보고 있어서 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공동 명의로 말이죠. 놀란 채로 제게 되묻고 있는 남편에게 저는 그제야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불려우 같은 게 우릴 속였더라고. 여태까지 내가 줬던 음식을 저런 식으로 다 버린 거 있지? 처음에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생각도 안 나려고 하네. 남편은 당연히 제 말을 쉽게 믿지 못했어요. 아까 예비 며느리의 행실을 두 눈으로 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쌓인 예비 며느리의 좋은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선뜻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그때 차로 복귀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출발했어요. 남편도 뭘 더 확인해보고 싶은 건지 다시 아들 차를 뒤쫓으려고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저지시키며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방금 그게 뭐야? 애가 왜 당신이 준 음식을 버려? 안 되겠어. 가서 물어보든가 따져보든가 해야 될 것 같아. 남편이 왜 안 따라가냐고 수상한 행적을 봤으면 더 확실하게 캐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답은 안 하고 지난날 예비 며느리 집 갔다가 예비 며느리가 통화하던 영상을 남편에게 들려줬어요. 남편은 예비 며느리의 많고 많은 망언들 중 고물상 땅덩어리를 어떻게 하려고 접근했다는 것에 가장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괘씸함을 알고는 용서할 수 없다면서 노발대발했어요. 그런 남편을 진정시키면서 저는 남편에게 애들 뒤를 쫓았던 진짜 이유를 말해줬어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더 그 휴게소에서 시간을 보낸 뒤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반기면서 잘 도착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늘 감사해요. 안 그래도 집 가는 길에 엄마한테 연락해서 상견례 다시 여쭤봤는데 이번 달 말에 괜찮다고 하시네요.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랑 저랑 텔레파시 통했나 봐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랑 같이 지방에 내려가시는 거 어떠세요? 나야 뭐 다 괜찮지. 요즘 엄마 일 때문인지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였는데 다행히 사돈께서 쾌차 중이신가 보구나. 직장 일에다 결혼 준비에다 부모님 건강 문제까지 네가 지금 제일 많이 힘들겠다.
이제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갈수록 몸이 더 힘들지? 어머님이 챙겨주셔서 사실 힘든 거 잘 모르겠어요. 마치 부모님이 서울에도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머님 덕분에 늘 마음이 든든한걸요. 걱정 마세요.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한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으라고 아까 그 반찬 담은 봉지 안에 500만 원 같이 넣어놨다. 아들한텐 비밀이니까 혼자 약 좀 해먹어. 순간 수화기 너머로 예비 며느리의 당황스러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답이 없길래 여보세요? 하고 한마디 던져줬더니 그제야 애써 괜찮은 척 제게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예비 며느리랑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곤 휴게소에서 예비 며느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 집 자산 때문에 아들한테 접근한 거짓 연인이 분명 그 500만 원 돈에 정신을 놓아서 휴게소로 날아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40분쯤 더 지나갈 때였나? 한산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빨리 들어온 차 한 대가 아무데나 급정거되었어요. 설마 했는데 주차도 안 된 그 차 조수석에서 예비 며느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곤 다짜고짜 쓰레기통으로 뛰어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우리 아들 차가 아니라서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차를 뒤늦게 주차한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처음 보는 남자였는데 예비 며느리와 또래로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젊은 총각도 뒤늦게 차에서 내리더니 예비 며느리 곁으로 뛰어가 같이 쓰레기통을 뒤지더군요. 저랑 남편 또한 차를 두고 몰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예비 며느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예비 며느리의 유치한 연기에 속을 자비 따윈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갔더니 다시 들어도 충격적인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할망구는 무슨 이런 검은 봉지에 돈을 숨겨서 보낸대? 고물상을 해서 그런가 집에 고물밖에 없나 보지? 돈 봉투 살 돈도 없나 보네. 아 근데 진짜 500만 원 있는 거 맞아? 결혼도 안 한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리 큰 돈을 줘? 그 할망구 지금 나한테 정말 정신 나가 있어서 진짜 그만한 돈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아 근데 어떡해. 벌써 쓰레기 갈아치웠나 봐. 다른 쓰레기통이랑 착각했나? 예비 며느리가 모든 쓰레기를 뒤적거려도 자신이 버린 봉지는 없자 절망했습니다. 그러자 행색 거지 같은 젊은 총각이 달래주면서 예비 며느리를 안아주는데 둘이 같이 있는 폼이 남매는 아닌 듯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보기 불편한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당연히 일부러 쳐다보라고 한 짓이었어요. 안 그래도 셔터 소리 때문에 두 사람이 이쪽을 돌아보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두 눈이 동그래졌는데 그때 젊은 총각이 기세 좋게 나서면서 저더러 뭐 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총각을 무시하고 며느리한테 다가가서 검은 봉지를 내밀었어요. 그리곤 혹시 이 물건을 찾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고 총각은 그제야 며느리가 말했던 예비 시모가 저라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다시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들 차가 떠났을 때 이걸 진작에 주워왔었어요. 어쩜 이렇게 예상을 빗나가지 않게 실망을 시키는 건지. 500만 원을 못 챙겨서 다시 돌아왔나 보구나. 하긴 이 반찬 다 합쳐도 500만 원 값어치는 못하지. 먹기 싫고 더러웠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괜히 아까운 반찬값만 날렸네.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변명할 필요 없다. 이미 네가 어떤 앤지 알아버려서 괜히 감정 낭비해봤자 서로 입 아프고 귀 아파. 그렇다고 그냥 돌아가기엔 내가 여기서 널 계속 지켜보고 기다렸던 값은 받아야지 않겠니? 그 냄새 나는 반찬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 얼마나 아까운 요리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검은 봉지를 풀었습니다. 반찬 뚜껑을 하나씩 다 열면서 500만 원을 찾는 척하며 들고 일어났어요. 예비 며느리에게 주려고 만든 반찬이니 예비 며느리 머리 위로 고스란히 부어주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그래요. 실수 좀 했어요.
다른 거 버리려고 했는데 착각해서 그걸 버린 거라고요. 제 상황 묻지도 않고 이러시면 안 되죠. 여기서 내가 네 입장을 더 이해해야 된다는 거니? 내가 좋은 마음으로 갖다 바친 것들은 입도 안 대고 내다 버린 거 모를 줄 알아? 500만 원 있다는 것도 뻥이다. 네가 돈에 미쳐서 그거 찾으러 올 것 같길래 미끼 좀 던져본 거야. 이렇게 덥석 문 물고기를 보고도 내가 오해했다고 우길래? 예비 며느리는 자신이 숨겨온 실체를 들켰단 걸 눈치챘어요. 13억 땅덩어리는 다 잡은 셈이었는데 놓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가 한 얼굴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악 물고 화를 참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자기가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 봐요. 이미 결혼이 물 건너갔다는 건 지나가는 개도 알만한 사실이었는데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있길래 제가 더 신경을 박박 긁어줬습니다. 재벌집 딸내미라도 되면 모를까? 네가 뭔데 우리 집 고물상 하는 걸로 네 창피하다는 듯 얘기하니? 우리가 고물상 한다니까 우습게 보였어? 네가 사기치면 멍청하게 당해줄 것 같았니? 하긴 우리 아들이 잘해주니까 만만했겠지. 그래서 나도 500만 원으로 사기쳐본 거야. 당하니까 기분이 어때? 역시 조금만 더 긁어줘도 예비 며느리의 인내가 바닥을 쳐버렸네요. 예비 며느리는 더 이상 제게 참지 않고 그때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봤던 싹수 없는 면모를 바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아, 이 아줌마 진짜 웃기네.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드셨나. 딸 같은 애한테 악바리처럼 대드는 거 진짜 꼴사나워요. 고작 한다는 게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라니. 이러니까 아줌마 아들이 등신처럼 여자 보는 눈 없어서 사기당하는 겁니다. 어린애 이겨먹으려고 용쓸 기운 있으면 아들이나 제대로 관리하세요. 음식 가지고 장난이라도 쳐야지 어쩌겠어. 너처럼 골빈년들은 말로 해서 못 알아쳐먹잖니. 넌 고작 냄새나는 반찬통 뒤집어 쓴 게 다겠지만 우리는 하마터면 냄새도 안 빠지는 고물덩어리를 며느리로 드릴 뻔했어. 아, 고물보다는 음식물인가? 아니면 폐기물인가? 아무튼 지금 너한테서 나는 그 음식 쩐내랑 네 이미지가 상당히 잘 어울린단 소리야. 화가 많이 난 예비 며느리는 제게 직접적인 욕까지 하면서 더러운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비디오를 찍고 있던 남편이 달려와서 예비 며느리를 밀쳐버렸어요. 예비 며느리가 쓰레기통을 들이받고 넘어지자 옆에 있던 총각이 주춤거리다가 예비 며느리를 챙겨주네요.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사기친 게 뭐 자랑이라고 곱비 풀린 망아지 새끼 마냥 나불거리는 거냐? 이만큼이나 어른을 놀려 먹었으면 됐지 뭐가 억울하다고 어른한테 손까지 올려? 아버님까지 왜 이러세요? 지금 이거 누가 봐도 상해죄예요. 저 이 꼴 만든 거 정신적 손해배상 신고도 할 거예요. 위자료 털리고 싶지 않으면 당장 저한테 사과하세요. 그럼 서로 쌍방 잘못했다 치고 오빠랑 결혼해 줄 테니까. 위자료 같은 소리 하네. 말 잘했다.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증거가 좀 있어서 이참에 고소해 볼까 해. 안 그래도 빈주머니 우리한테까지 돈 털리기 전에 얼른 세탁소 가고 사우나 가서 냄새나 빼. 근데 지금 이건 바람이니? 아니면 사기 결혼하려고 한 거니? 총각은 괜히 자기한테 불똥 튀어서 돈이라도 뱉어내야 될까봐 바로 예비 며느리에게서 손을 뗐어요. 예비 며느리를 모른 체 하면서 그냥 동네 친구라고 변명을 하더군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열이 나 있던 예비 며느리가 총각을 째려보면서 쌍욕을 했는데 고맙게도 그 과정에서 이 둘 사이가 이미 결혼을 한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비디오 촬영을 끄지 않고 바닥에 폰을 떨구기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기 결혼 죄명도 씌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 그 둘을 내버려 두고 저랑 남편은 그대로 휴게소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남편이 찍고 있던 동영상을 증거로 이들을 사기죄로 신고해버렸어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 측에서도 기를 쓰고 우리를 골탕 먹이고 싶었나 봐요. 거기서 우리 아들을 상간남으로 소송하려고 했지 뭡니까. 변호사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 소식을 알고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었어요. 그러나 변호사가 말을 하길 우리 아들이 그들의 혼인관계를 전혀 모른 채 일방적으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송한 상간소송은 기각될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전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진이 빠지는 일인 줄 몰랐네요. 그 망할 년을 정리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운이 빠지던지. 소송이 끝나고 한동안은 늦잠을 엄청 잤습니다. 제 결혼을 준비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신경을 기울이진 않았거든요. 아무튼 저 그리 나쁘게 살지는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하필 그 많고 많은 며느리감 중에서 왜 하필 제게 이런 몹쓸 며느리가 찾아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랑 남편도 예비 며느리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무엇보다 심하게 상처받은 건 당연히 아들일 거예요. 그렇잖아도 아들이 소송 진행하는 내내 저랑 남편한테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서 기가 확 죽어 있었거든요. 호랑말코 같은 년 때문에 우리 아들 자존감만 괜히 낮아진 것 같아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하필 또 아들한테는 첫 여자였다네요. 첫 여자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기에 제가 그들을 더 강하게 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들이 소송에 질 것 같으니까 뒤늦게야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두 손 두 발 나만하지 않게 싹싹 빌었는데 그 와중에 예비 며느리가 무릎으로 기어가 우리 아들의 다리를 붙들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발로 차버렸어요. 하비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해준 뒤 제 아들을 데리고 나왔죠. 그 일이 어느덧 5개월 전입니다. 우리 아들은 제법 직장과 집을 오가면서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또 괜찮다고 말도 하는데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아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꼭 예비 며느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일을 자기 자신의 실패라고 보고는 계속 자책을 한다고 해야 하나?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좋은 며느리감이 나타나서 부디 아들의 상처가 낫길 바랄 뿐이에요. 물론 아들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아들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자녀를 둔 분들은 다 저 같은 마음이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런 사연은 처음 보내봐서 어떻게 운을 떼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우선 저는 내년이면 딱 30이 되는 올해 29 새내기 부부예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고요. 저희는 아직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부부니까 신혼이라고 봐도 무방한 새내기 부부 맞겠죠? 우선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명만 꼽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단기간에 끝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제 남편은 정말 너무 다정했었어요. 내가 늘 불안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불안했던 과거의 연애들과는 달리 남편과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안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다정에 속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고요? 바로 제 남편이 마마보이였거든요. 말로만 듣던 그 마마보이가 제 남편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는 전 남편이 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칭하며 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연애와 결혼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라 다짐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아마도 거의 대학교 4학년 졸업 직전쯤이었어요. 솔직하게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었어요. 뇌리에 꽂힐 만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에게도 그다지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허겁지겁 달려와 제발 과 미팅에 좀 같이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낯가리는 성격이기도 하고 연애를 꼭 해야만 하나 하는 타입이라 과 미팅이라는 거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야, 제발 한 번만 과 미팅에 같이 좀 나가주라. 응? 원래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가 사정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해서 그래. 나 엄청 낯가리는 거 알잖아. 싫어. 가서 어차피 말 한마디도 못 꺼낼 텐데 그럴 거면 왜 가, 내가.
아니야. 너 무언가를 꼭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자리만 채워주라. 짝수가 안 맞아서 그래. 짝수가 안 맞으면 소개팅이 무슨 재미냐고. 다 무산되게 생겼어. 구제해주라. 제발. 이 차는 필수 참여 아니라면서 제발 부탁이라고 애원하는데 저렇게까지 사정을 하는데 내가 매정하게 구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가게 된 거였죠. 난생 처음 겪는 분위기에 눈알만 굴리고 있는데 제 시선을 가로챈 남자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강현준이고요. 올해 25살입니다. 군대에 다녀오느라 복학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려나요? 괜히 머쓱하네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까지 제 심장을 저격하고 말았던 거예요. 바닥만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운을 떼자 친구가 떨지 말라며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소개하는 내내 그 남자의 시선이 느껴져서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차마 눈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친구의 2차 강연은 없다는 말에 귀가하려는데 그 남자가 다가와서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첫 만남이 시작됐던 거예요. 저희는 결혼만큼이나 연애도 빨랐어요. 한 달 정도 연락을 주고받고 연애를 하게 됐고 처음에는 미영 씨, 현준 씨라고 칭하던 호칭도 자기야 혹은 여보로 바뀔 무렵 청혼을 하더라고요. 연애하는 내내 너무 다정한 모습만 보여주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더 잘해줄지 그 당시에는 기대만 잔뜩 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순조롭게 상견례 날짜까지 정하게 됐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혹시나 자기 아버지가 일부러 안 나오신 줄 알고 오해하실까 걱정이 됐는지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미리 알려줘서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됐죠. 처음 뵌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고 이래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결혼을 준비할 때 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요즘 집값이 하늘을 치솟다 보니 모아놓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바로 카드키가 2개가 나오는데 시어머니께서 하나는 본인을 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된다며 그냥 드리자고 하길래 저는 남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하나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고 남편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야 했죠. 처음 몇 개월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이 잘 지나갔었어요. 문제가 터진 거는 결혼 후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쯤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평소에도 궁합이 좋았지만 속궁합도 꽤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하고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외출을 하는 것보다 남편과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했고 남편 또한 저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들을 너무 좋아했는데 한 달 정도 전부터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던 그날 사건이 터지고 만 거예요. 진짜 나가기 싫다. 여보랑만 있고 싶은데.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잡은 약속이라 오늘은 진짜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가 나 하루만 봐주라. 응? 나 진짜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 어디 안 가고 집에서 딱 기다리고 있을게.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 벌써부터. 도착하면 연락하고 집에 오기 전에 꼭 연락해야 돼. 혹시라도 취하면 데리러 갈 테니까 말하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인사를 나누고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을 했죠. 매번 남편과 시간을 보낸다며 친구들이 만나자는 말에도 미안하다는 말로 거절을 몇 번 했더니 친구들이 서운하다고 하는 바람에 잡게 된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연을 보낼 일도 없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집으로 귀가하기 전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연락해달라던 게 떠올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똥강아지처럼 기다리고 있었는지 언제 오냐면서 보채길래 곧 갈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끊었어요. 서둘러 가고 싶은 마음에 택시를 잡고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셨어요. 엄청 장문의 메시지가 왔길래 읽어봤는데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를 않아요. 예,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한들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 아들을 이딴 식으로 대하니? 이런 수치심도 없는 년. 너는 하느님께 죄의식도 없니? 하느님께 사죄나 하거라. 나는 너를 그렇게 좋게 봤건만 네가 그렇게 천박한 년인 줄은 몰랐다. 실망이구나. 저는 메시지를 읽고 머리가 띵했어요. 방금까지 남편에게 귀가한다는 연락까지 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가는 도중에 받은 문자 메시지는 너무 충격적이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태껏 남편과 사는 동안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본 적도 없었어요. 당황스러워서 기사님께 조금만 서둘러서 가달라고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부탁을 드리니 알았다며 속도를 내주시더군요. 얼른 집에 들어가 보니 남편은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게 내가 자기가 곧 귀가한다고 하길래 내가 오늘 너무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서 자기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엄마가 들어오셔가지고 내 모습 보고 가신 것 같아. 우리 엄마 화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자기야? 아, 나 이런 적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눈물을 그칠 줄을 모르더라고요. 남편에게 들은 사연은 정말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해주고 싶어서 에이프런 앞치마만 걸친 채 저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제가 들어오는 줄 알고 그 차림으로 오셨습니까 사모님 하며 달려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랑 눈이 마주쳐서 깜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남편의 차림새를 본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오셨다가 화가 잔뜩 나서 반찬만 두고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을 달래는 게 급선무 같아 남편을 달래준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제 입장에서 그런 상륙을 들은 게 당황스러웠지만 시어머니께서도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게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거라 어떻게든 이해해 보기로 하고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오해를 풀고 싶어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셨던 게. 제 연락을 전혀 받지 않으시다 보니 남편은 본인이 어떻게든 시어머니 기분을 풀어보겠다며 매일 시어머니 댁으로 퇴근을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댁에 가면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출근하는 날이 허다했죠. 그래도 보통 신혼집에는 들어오지 않나요? 이해도 안 가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라고 생각해도 나는 남편처럼 행동했겠지, 아마 그랬을 거야 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자기 엄마인데 어쩌겠나 싶은 마음으로요. 그런데 몇 달을 그렇게 해도 참았는데 그 강도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 틈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결국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된 거예요. 어떤 영문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휴가를 열흘 정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시어머니 기분을 풀어드리겠답시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 오래간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저는 이 기회에 해외여행을 가보자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요즘 너무 같이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고 여행 안 가본 지도 꽤 됐잖아. 당신 휴가 동안 해외여행 다녀오는 거 어때? 늘 국내만 다녀봤지 해외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잖아. 나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가봐서 너무 가보고 싶어. 자기야, 미안한데 엄마가 이번 휴가에 일주일 정도는 엄마랑 같이 있어달라고 하시네. 엄마가 기분이 아직 안 풀리셔서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여행은 2, 3일 정도만 다녀오는 걸로 하자. 자기가 가자는 곳으로 갈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죠.
물론 시어머니 기분이 상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몇 달을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어머니 곁만 지켜도 다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슬슬 한계가 오는 기분이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내 남편인 건지 시어머니 남편인 건지 헷갈릴 정도였죠. 결혼 초에는 저에게서 떨어질 줄 모르던 남편은 저랑 있는 시간보다는 시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저와 있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드는 게 확 느껴질 정도였어요. 쉬는 날 시어머니네 가는 날이면 늘 주말 내내 자고 오기 일쑤였기 때문에 신혼집으로 귀가하는 거는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했고요. 그렇게 주말에는 늘 혼자 자야만 했어요. 남들이 연애를 해도 외롭다고 하는 감정이 이런 감정인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혼자 울면서 잠든 나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참다 속이 터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집에는 언제 들어올 생각이야? 집에 들어올 생각은 있어? 벌써 한 달도 넘었어. 이 정도 기다려줬으면 꽤 많이 오래 잘 참고 기다려준 거 아니야? 더 기다려야 해?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야? 어머님이랑 결혼한 거야? 제발 하나만 해. 아니, 당연히 자기지.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같이 못 있어줘서 서운한 거는 알겠는데 말이 좀 심하다. 우리 엄마한테는 나뿐이잖아. 이것도 이해 못 해줘? 알아요. 결혼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시어머니와 서로 많이 의지했겠거니 예상은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어머니와 더 애틋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거는 결혼 전에나 그런 거잖아요. 애기도 낳아야 하고 한 가족의 가장인데 이런 식으로 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나냐 어머님이냐 하는 질문은 제법 많이 유치했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이런 유치한 질문까지 하게 만드는 남편도 열받았지만 남편의 대답에 더 화가 나고 말았죠. 세상에 가스라이팅도 이런 가스라이팅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없이 다정하기만 하던 제 남편도 사라지고 한없이 저를 예뻐해 주셨던 시어머니도 안 계셨죠. 제 잘못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제가 어찌나 미우셨는지 그때부터 시월드가 시작됐어요. 평소에는 열쇠를 가지고 계셔도 늘 미리 연락을 주고 오시거나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기본적인 매너는 챙기기도 싫으신 듯 무단으로 열고 들어오시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늘 긴장이 됐어요. 예, 너는 집 꼬락서니가 이게 뭐니? 이 먼지 좀 봐. 이러니까 우리 현준이가 집에 가기 싫다고 그러지. 밥은 있니? 아이고, 이게 다 며칠이나 묵힌 거니? 반찬도 없지? 냉장고 정리는 또 왜 이렇게 안 하니? 으이그 아주 네가 그러고도 여자니? 늘 이런 식으로 자꾸만 혼을 내시고 잔소리를 하기 일쑤였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 긴장도 되고 무서워서 그저 죄송합니다 하기만 바빴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가기 싫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놔주신 거면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대충 다시 청소했다 싶어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부르시고는 했어요. 얘야, 저녁 먹을 시간 됐다. 얼른 상 차려라. 아,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던데 장부터 봐야 하는 것 아니니? 너 또 게을러서 아직도 장 안 봤지? 얼른 다녀와라. 안 그래도 남편한테 부탁해뒀어요. 마트에 들러서 오는 길에 좀 사달라고요. 곧 올 거라 남편 오면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뭐? 정신 나갔니? 이게 어디 일 다녀와서 피곤한 남편한테 일을 시켜? 빨리 안 다녀와? 너 늘 그렇게 네 남편 시켰니?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뭐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직장인인데 말이에요. 하필 오늘이 휴무라서 집에 있던 건데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노는 걸로만 보이셨나 봐요. 그날 남편이 귀가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남편한테도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이놈의 자식아, 너는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어디 사내 새끼가 장을 봐오란다고 장을 봐와? 어? 그런 거는 남자가 하는 게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차별을 겪어야 하나 싶어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도 꾹 참고 요리해서 밥상 혼자 다 차리고 시어머니를 부르면 음식만큼은 좀 칭찬해 주실 줄 알고 살짝 기대했어요. 평소 엄마한테 배웠던 것도 있고 남편도 제 음식만큼은 맛있다고 해줬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낙인이 찍힌 저에게는 그저 꿈이었죠. 예, 너는 지금 이거를 먹으라고 만든 거니? 국은 짜고 얘는 싱겁고 쟤는 왜 이렇게 매워? 간이 하나도 안 맞네 하나도. 여태껏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애 먹이고 살았던 거야? 너는 이거를 말도 안 해주고 뭐 했니? 나는 맛있기만 한데. 진짜 맛있어서 뭐라고 안 한 거야. 괜찮은데 왜 그래? 자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진짜 맛있어. 거짓말했던 거 아니야. 얼씨구, 꼴값을 떤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이게 뭐가 맛있다는 거야 도대체? 맛없다고 하면 네 마누라가 난리라도 부리니? 응? 아니면 네 혀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정말이지 서럽다는 말로는 표현이 다 되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이렇게까지 요리 실력으로 비난을 받아본 적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니 어쩔 수 없이 죄송하다고 하고 밥상을 치워버렸죠. 하지만 그것도 못마땅스러우셨나 봐요. 아니, 지금 시어머니랑 제 남편 밥도 다 안 먹었는데 밥상 치우는 꼬락서니 봐라.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니? 싸가지하고는. 어떻게 너는 만나도 이런 계집애를 만나니?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맛있기만 한데 왜 자꾸 투집이야? 엄마가 맛없다고 뭐라 하니까 치우는 거잖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잖아. 먹을 거면 왜 뭐라고 한 건데? 그냥 얌전히 먹으면 좋잖아. 남편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못 버틸 수도 있었겠다 싶었어요. 이 끝도 없는 트집이 그렇게나 밉더라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월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꾸준히 저를 본인의 집에 부르시고는 했어요. 요리를 다시 가르쳐야겠다는 핑계로요. 간이 이게 뭐니? 다시 만들어라.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요리를 이렇게까지 못할 수가 있어? 심각하다 정말. 너 같은 애를 시집 보낼 생각을 한 너희 부모님이 대단하시고 좋다고 냉큼 시집 온 너도 대단하다.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참았지만 부모님 욕에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뭐라고 했다고 우냐면서 뭐라 하셨지만 한 번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죠. 어머니,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그래도 나름 엄마한테 요리도 배워서 왔고 친구들도 다들 요리 잘한다고 해줬었고 남편도 맛있기만 하다고 하는데 괜히 너무 트집을 잡는 거 아니세요? 그렇게 펑펑 울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다일 줄 알았던 거는 제 착각이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청소까지 시키셨어요. 너희 집 청소 상태가 말이 아니더라. 어디 청소해봐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길래 집안 꼬락서니가 그 모양 그 꼬락서니인지 내가 직접 봐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청소를 할 때마다 하나씩 다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약과였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고생했다며 어깨도 주물러주고 위로해줘서 많이 버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와 단둘이 상의해야 할 일이 생겨도 늘 저에게는 말도 없이 시어머니와 상의하고 결정을 이미 내린 후 저에게는 마치 통보하듯이 알리는 거는 기본이었고 매번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길래 저도 친정에 용돈 좀 드리고 싶다고 말이라도 꺼내면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자기가 장모님께 용돈 좀 드리고 싶다는데 드려도 될까? 그냥 엄마한테 주는 만큼만 드려도 되잖아. 우리 자기도 효도하고 싶은 것 같은데 허락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린 거면서 제 친정에 용돈 드리고 싶다니까 왜 시어머니에게 그거를 물어보고 있느냐고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셨죠. 그날은 남편과 정말 대판 싸운 것 같아요.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면서요. 진짜 문제가 터진 거는 명절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에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을 뵐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는데요. 시댁에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피곤하다는 것을 이유로 저에게 일을 다 떠맡기고는 누워서 쉬고만 계셨어요. 물론 일도 저 혼자 다 해야만 했고요. 그래도 이것만 다 해놓으면 엄마를 보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참자, 조금만 버티자, 이것만 하고 집에 가자 하며 연보를 외우듯이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했죠. 더 서운했던 거는 남편이었어요. 평소라면 제 편에서 같이 도와줬을 남편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시어머니 옆에서 누워만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다 끝내고 나서야 드디어 친정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친정에도 인사를 좀 드리러 다녀오고 싶은데요. 슬슬 일어나 봐도 될까요? 친정 부모님 뵌 지도 오래됐고 해서 좀 뵈러 가고 싶어요. 요즘 바빠서 통 못 배웠거든요. 네가 드디어 정신 나갔구나. 어디 결혼한 여자가 시댁을 버리고 친정에 갈 생각을 해. 나 때에는 그런 거는 상상도 못했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얌전히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가라. 하지만 물거품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놓아줄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라는 것도 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억지로 안 놓아주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말했죠. 오늘 친정에 간다고 부모님한테 다 말씀을 드려놔서 부모님도 잔뜩 기대하고 계시는데 어떡해. 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주시잖아. 자기가 잘 말씀 좀 드려봐, 응? 요즘 내가 자기 편만 든다고 엄마도 잔뜩 삐치고 화나셔서 내 말을 안 들으셔. 진짜 미안해. 어쩔 수가 없겠다. 그냥 내년에 꼭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내년에 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러자. 남편에게도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남편만큼은 제 편이라고 생각해서 여태 시어머니가 아무리 갈구셔도 다 참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남편마저 저에게 등을 돌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배신감도 드는 것 같았어요. 여태껏 우리 친정에는 신경 한 번도 안 써주고 저는 시댁에만 용돈을 드리고 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줬는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당신 진짜 많이 변한 거 알아? 혹시 사랑도 식었니?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래? 나는 그래도 당신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버틴 건데 오늘은 조금 많이 실망스럽다. 그러고는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남편이 꾸준히 전화를 걸었지만 일부러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께 하소연을 했죠. 부모님께서는 단단히 화가 나셔서는 당장 이혼하라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버티고 있었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하나 보면서 버텼지만 이제 내 편도 아닌 남편 때문에 더는 버틸 이유가 없겠다 싶어지니 친정 부모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수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은 하룻밤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고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집으로 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꾸준히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실 바로 말할까도 고민했는데 친정엄마가 당분간은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혼할 때에는 증거가 무조건 많이 있어야 좋은 거라면서 변호사 선임해 두고 있을 테니 몰래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으라는 말에 저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금 집에 가는 중이라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죠. 그러자 남편이 많이 놀랐었는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알았다고 얼른 오라고만 하더라고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분한 말투에 남편이 다시 변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차곡차곡 증거물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은 변했었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남편이 변했다면 어떻게 증거물을 모을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동안 남편과 나눴던 대화, 시어머니와 나눴던 대화들 녹취는 물론 문자 같은 게 오면 전부 캡처해두고 증거물로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어요. 사람 참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뒀던 증거물들을 친정 부모님께 보여드리니까
바로 부모님이 선임해 두셨던 변호사에게 연락해 물어보신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말이 떨어지던 날, 더 지체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바로 이혼하자고 말해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또 시어머니네 갈 것 같던 남편이 웬일인지 바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 싶어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나 고민 많이 해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절대 쉽게 꺼내는 말 아니야.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나는 갑자기도 아니야. 정말 많이 참았고 정말 오래 기다렸고 너무 많이 지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무 갑작스럽잖아. 내가 요즘 집에 못 들어와서 그래? 하지만 그거는 당신도 알잖아. 엄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엄마한테 더는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해둘게.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응?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 나 이미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마음 굳게 먹었고 가볍게 물을 생각으로 꺼낸 말 아니거든? 나는 곧 죽어도 당신 같은 마마보이랑은 못 살겠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마마보이인 줄 알았으면 나는 당신이랑 결혼 안 했을 거야. 남편이 시어머니만 감싸고 도는 탓에 저에게 사랑이 식은 것만 같던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그저 울면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칠 만큼 지쳤고 질릴 만큼 질린 저는 그의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말을 꺼내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붙잡으면 어쩌지? 붙잡으면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하는 고민들을 하고는 했었는데 쓸모없는 고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짐을 싸고 친정으로 돌아갔죠. 돌아가니 변호사가 와서 부모님과 대화 중이더라고요. 저 결과 좋을 수 있겠죠? 진짜 이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어요. 완전 사기 결혼 수준이잖아요. 꼭 이 사람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물들 보니 아주 꼼꼼하게 잘 모으셨더라고요. 그 정도면 무조건 승산이 있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제가 굳은 의지를 보이며 꼭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니 변호사는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참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그날 저녁에는 변호사와 긴밀한 대화를 나누다가 변호사가 가시고 나서야 편히 쉬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도 꾸준히 연락이 와서는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더는 생각할 가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변호사의 말대로 저는 너무 고통받았다는 사실 또한 입증이 완료된 상태였고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미 저희 부부는 답이 없다고 느껴진 것 같았어요.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재산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고 알려주신 덕분에 재산 분할 신청도 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시어머니와 직접적인 고부 갈등은 아니어서 20%도 안 되게 받았다고 하던데 저는 시어머니께서 툭하면 집에 찾아와서 스트레스를 주시고 명절에도 혼자 일 다 하게 하면서 친정에도 못 가게 막으시고 본인 집 청소까지 시키는 둥 말 그대로 시월드가 뭔지 보여주셨고 남편 또한 시어머니께서 저를 괴롭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방관했기에 재판부가 보기에도 너무 악의적이라 느껴지고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결국 재산 분할 비율 40% 가까이 받게 되었네요. 변호사가 말하기로는 악의적으로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저지른 시어머니에게 또 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길래 이 악물고 버티면서 수집했던 증거들을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해내며 결국 2천만 원까지 받아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에게 뜯어낼 만큼 다 뜯어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정신적 고통도 심했기에 재판부에서도 인정해준 게 아닐까 싶어요. 그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그것도 거한 착각이요. 결과를 보고는 시어머니께서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주한 건데 인사도 생략하고 대뜸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너 정신 나갔어? 이게 어디
건방지게 감히 내 아들 재산까지 넘봐? 게다가 뭐? 위자료 청구? 지금 이게 말이니? 당장 취소하지 못해. 내 돈 당장 돌려줘, 이 천벌 받을 년아. 오자마자 윽박을 지르시는데 마지막까지도 남편은 오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혼자 오셨더라고요. 이 인간은 아직도 자기가 초등학생인 줄 아는 건지 너무 정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최대한 예의를 차리려고 노력했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예의고 뭐고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머님이 오해하셨던 그 상황도 제가 시킨 게 아니라 현준 씨가 이벤트를 해주겠다고 말도 없이 했던 일인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게 어디 따박따박 말대꾸니? 누가 먼저 시작을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애가 그딴 취향일 리가 없어. 다 사악한 네가 우리 애를 잘못 물들인 거지. 알겠니? 이 사탄 같은 계집애.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대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정말 안 되겠네요. 지금 이러시는 것까지 증거물로 보내서 재산 더 뜯기고 싶으세요? 아마 저에게 되게 유리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원하신다면 어디 한번 해보세요. 더는 참고 있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으셨는지 그저 건방진 것, 어떻게 저런 게 우리 집에 시집을 왔는지 모르겠다며 투덜거리시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여기 와보라고 이 계집애가 나한테 어떻게 굴고 있는지 아냐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무슨 시트콤이라도 찍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오해를 풀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만 어떻게든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던 거였죠. 그리고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꼬신 게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 먼저 저 꼬신 거예요. 자꾸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들을 꼬신 꽃뱀 같은 걸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누가 먼저 꼬신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런 말을 뱉으시는 건지 영 기분이 상해서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했더니 마치 분하다는 것처럼 씩씩거리며 돌아가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남편에게 문자를 한 통 남겼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헤어지는 그 마당에도 이렇게 생각이 없니? 직접 와서 할 말을 하든가. 어머니를 혼자 보내는 게 말이 돼? 참 한심하다. 정신연령 어린 티 내지 말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게 보내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니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게 정신 나갔냐느니 쌍욕이 날아오더군요. 너는 내가 아까는 봐주고 왔더니 그새 또 우리 아들한테 이딴 메시지를 남겨? 우리 애가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따지려고 간 거다 이년아. 또 이딴 메시지 보내기만 해봐 아주. 또 시어머니에게 제 문자를 보여주며 여기에 뭐라고 답장하냐고 물어봤을 게 뻔했죠. 그 인간은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참 달라질 게 없는 인간들이다 싶어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차단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결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결혼 후 그이가 마마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꾸준히 제 편을 들어줬다면 아마 저는 이 지겨운 결혼 생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다며 악착같이 붙어 있었을 것만 같네요. 하지만 다행인 건지 몰라도 결국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꽤 많이 상처만 남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연애할 때에는 그래도 남편이 참 많이 다정했었거든요. 시어머니 또한 연애 초반에는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고요. 그저 본인 어머니에게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친정에도 잘해줄까 하고 기대했지만 그저 제 착각이었구나 싶네요. 이렇게 뒤늦게나마 이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 중이에요. 요즘 저는 이혼을 하면서 받아낸 돈으로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됐어요. 뭐 큰 가게는 아니고 소소하게 동네에 카페를 차려서 운영 중이랍니다. 취미로 베이커리도 배워서 직접 쿠키나 빵 같은 것도 같이 판매하니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덕분에 동네 친구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때 책을 하나 읽었는데 꿈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보며 커피를 좋아하는 저는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꿈을 접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혼하면서 받아낸 돈으로 꿈을 이루게 될 줄은 저도 몰랐지 뭐예요. 아, 중간에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온 적도 있기는 했어요. 제발 다시 만나주면 안 되냐? 나는 너 없이 안 된다. 이제 엄마에게 의지 안 하겠다 애걸복걸을 하는데 그저 웃기더라고요. 전 남편이 안 그러겠다고 한다고 그게 고쳐질까 싶어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안 두고 둘둘 볶을 텐데 어느 누가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할까요? 아마 이 남자는 두 번 다시는 재혼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 여기저기 동네에 소문을 다 내고 다니셨더라고요. 전 남편이 마마보이라 제가 엄청 고생했다면서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만나겠다고 하면 격하게 말리라고 하셨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엄청 웃었던 것 같아요. 연락만 하면 다행인데 하루는 카페까지 찾아왔던 적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힘들어? 제발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내가 진짜 잘할게. 당신이 원한다면 나 그냥 호적에서도 팔게. 엄마랑 연락 안 할게. 제발 용서해줘. 마마보이가 엄마를 포기하겠다는 말이 어쩌다 나오게 된 건지 참 의문이더라고요. 오래 살고 볼 일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멍청할 리가 있나요? 이 남자가 고쳐져도 시어머니가 안 고쳐지실 텐데. 제발 그냥 돌아가 주라. 나 더는 당신 보고 싶지 않아. 여기 내 카페인 거 알지? 사람들이 다 쳐다봐. 이 동네에서 당신 인식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걸? 그 말과 동시에 주변 손님들이 다 일제히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시선에 전 남편은 겁을 먹었는지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는 말과 함께 홀연히 나가버리더라고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님들에게 간식을 하나씩 나눠드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끝낸 것 같아요. 이후로는 시어머니도 전 남편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소식이 끊겨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차라리 잘 된 거죠. 알고 싶지 않은 소식이 자꾸 들리는 것도 꽤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평생 안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 이야기는 요즘 제법 제 안주로 많이 씹히고는 한답니다. 요즘 제 욕심은 별거 없습니다. 크게 욕심은 내지 않으려고요. 소소하게 벌면서 지금처럼만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내 행복을 우선시하며 지내는 것. 그게 바로 요즘 제 목표랍니다. 행복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크게 뭐가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행복이라는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한 거라서 불행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는 행복의 정의가 예전과는 참 많이 변한 것 같기는 해요. 무엇보다 제가 이 카페를 시작하면서 친구가 꽤 많이 생겼거든요. 그게 또 새로운 행복인 것 같아요. 어릴 때에는 친구가 많이 없어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마음가짐이 달라지네요. 결혼, 그리고 이혼이 저를 제법 성숙하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마마보이? 부모님 잘 모시면 좋지. 우리 부모님도 잘 챙겨줄 것 같은데? 너무 착하잖아.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만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결혼을 하게 되었었던 거거든요. 자기 부모님에게도 잘하니 당연히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할 줄 알고 믿고 결혼한 건데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죠. 늘 신중 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남편으로 인해 배로 상처를 받았고 마마보이는 본인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전혀 하지 못하더라고요. 혼자 극복해야 하는 상황은 내 마음에게 상처만 주는 일이니 꼭 잘 확인해보고 결혼하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